어떻게 살고 계신 거예요?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고 개미가 기어다니게 놔두시다니? 이 집은 완전히 쓰레기통 같잖아요. 냄새도 온통 쓰레기 냄새뿐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의자 다리에 부딪혀 쨍하는 소리를 냈다. 고요하던 부엌이 그 소리에 찢어질 듯 울렸다. 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 두부조림, 시금치국, 생선구이, 김치 이제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국물은 내 발끝까지 번졌고 바지 자락은 젖어들었다. 나는 흩어진 밥알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발에 묻은 쌀알까지 눈에 들어왔지만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민정은 여전히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마치 내가 그녀 집안 전체를 모욕이라도 한 것처럼 헐떡이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모든 게 책상 끝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올랐다는 이유였다.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 때문에 매번 밥을 차릴 때면 나는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다. 물티슈로 2번이나 닦고 창문을 여러 밝게 만들고 국그릇은 꼭 덮어두었다. 하지만 시골집이고 장작을 쓰는 부엌이다 보니 개미가 드나드는 건 피할 수 없었다.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 싶었다. 내가 틀렸다. 평생 채소나 키우고 냄새나는 음식이나 해대고 우리가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민정은 나를 마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정부라도 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너무 쓰라렸다. 숟가락이 발밑에 떨어져 있었지만 몸을 굽혀 주울 용기도 나지 않았다. 내 손자 은우는 문 뒤에 숨어서 동그란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작은 장난감 차를 꼭 쥐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답답하고 무거운 분위기는 느끼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왜인지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마치 물기 쫙 짠 행주처럼 조여들 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선 조각상이 되었고 부엌 한때 이 집의 심장이던 곳은 이제 버려진 창고처럼 싸늘했다.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재현이가 전화를 걸어와 집 수리 중이라 한 달만 머물겠다고 했을 때 나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릴 정도로 기뻤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손자가 깔깔 웃는 모습을 상상했었다. 나는 마당을 분주하게 달려오는 발소리, 문 여는 소리, 매일 아침 울려 퍼지는 할머니라는 목소리를 상상했다. 나는 온 집안을 다시 쓸고 오래된 커튼을 떼어 세탁했고 돗자리를 햇볕에 말리고 찢어진 베개 커버를 꿰맸다. 그리고 김치 2병도 새로 담갔다. 민정이가 예전에 먹을 만하다 고 했던 방식 그대로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시골이라서 비록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이 넘친다는 걸. 하지만 첫날부터 민정은 얼굴을 찡그렸다. 이 방 곰팡이 냄새 나요. 엄마 환기 안 시켜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시켜. 아침마다 문 열고 햇볕도 쬐고.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불쾌한 표정으로 캐리어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재현이는 말이 없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눈길조차 피하는 것 같았다.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연꽃이 음료를 내어주었는데 응 한마디만 하고 창틀에 놓아두고 잊었다. 그리고 오늘 개미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지켜오려 애쓴 모든 것이 무너졌다. 밥상 하나가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마저도. 나는 몸을 굽혀 흩어진 생선 조각 하나하나, 흙 묻은 밥알 하나하나를 주워 담았다. 손이 떨리고 무릎은 저려왔다. 민정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손자도 엄마를 따라갔지만 돌아서기 전에 나를 한번 바라보았다. 미안한 듯한 조용한 눈빛으로. 나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이미 색이 바랜 헝겊피 국물과 눈물을 함께 흡수했다. 무엇이 더 많이 흘렀는지조차 모를 만큼. 민정이 밥상을 엎은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무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도 없었다. 오직 매일 아침 문을 때리는 바람 소리,
내가 끌고 다니는 슬리퍼 소리, 그리고 3월의 이슬처럼 싸늘한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난다. 수십 년 된 생체 시계는 나를 늦잠 자게 두지 않는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고 채소를 삶고 손자에게 줄 현미죽을 끓인다. 나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했다. 내 목만 자라면 돼. 그 애들이 조금이라도 편하면 된 거지. 하지만 내가 만든 음식은 아무도 손도 대지 않았다. 민정은 냉장고에 쪽지를 붙였다. 아침 식사 주문했어요. 안 해도 돼요. 그 밑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다. 아침에 냄새 강한 음식 조심, 소화에 영향 있어요. 나는 그 쪽지를 떼어 한참 들여다보다 조용히 접어 옷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점심 나는 제일 아끼는 백자 접시들을 꺼냈다. 재현이 결혼식 때부터 간직해온 예쁜 접시들. 그릇에 미나리국을 담아내려 했을 때 민정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엄마, 그런 오래된 접시는 쓰지 마세요. 유약도 다 벗겨졌잖아요. 납 같은 유해물질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설거지하면서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 분위기까지 바꾸기 시작했다. 남편이 생전에 참 좋아하던 천으로 만든 꽃병. 민정은 너무 촌스럽고 현대적인 감각에 안 맞아 라며 치워버렸다. 내가 매일 오후 인삼차를 올리던 찻상도 뒤뜰로 밀려났고 그 자리에 새로 산 인조 목재 테이블이 놓였다. 가운데엔 패션 잡지가 펼쳐져 있어 마치 쇼룸처럼 꾸며놓은 듯했다. 어느 날 나는 찢어진 베개를 꿰매고 있었는데 민정이 계단에서 내려오다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엄마, 제발 그런 거 꿰매지 마세요. 그 낡은 것들 다 버리려고 했는데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바느질을 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찔러 아팠지만 그 말보다 덜 아팠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는데 옆방에서 두 사람의 속삭임이 들렸다. 시골집은 벽이 얇아 방음이 되지 않는다. 민정의 목소리는 너무도 또렷했다.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슬리퍼 소리는 돌 끄는 것 같고 방은 눅눅한 냄새 나고 정말 못 참겠어. 재현은 한숨만 쉬었다. 그 한숨엔 화도 보호하려는 마음도 없었다. 그저 피곤하고 체념한 기색뿐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몸을 웅크렸다. 6평짜리 이 방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다.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숨조차 막히게 했다. 나는 내 존재를 점점 줄여가기 시작했다. 거실엔 나가지 않았고 불러야만 말을 했다. 슬리퍼를 끌지 않기 위해 발끝으로 걸었고 설거지도 더 일찍 하고 밥상도 일찍 치우고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고용된 사람처럼 집안을 정리했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손자가 마당에서 흙장난을 한 뒤 나는 그의 발을 씻어주었다. 나는 매일 아침 얼굴 닦으려고 아껴 쓰는 작은 수건으로 닦아줬다. 그때 민정이 나와 그 장면을 보고는 수건을 확 낚아채며 말했다. 세상에, 엄마 이 수건으로 애발 닦으신 거예요? 이런 낡은 수건으로? 애가 피부 알레르기 생기면 어쩌려고요? 나는 놀라서 설명하려 했지만 민정은 수건을 물통에 던져넣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손자는 나를 한 번, 엄마를 한 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젖고 따뜻한 수건을 다시 꺼내 끓는 물에 삶아 헹구고 마당에 널었다. 빗소리는 계속 들렸고 어깨가 젖었다. 하지만 나는 서둘러 들어가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면 더더욱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집 한가운데에 서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저 자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집이 다시 따뜻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바닥 타일 하나, 낡은 창틀 하나조차 나를 낯선 눈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아침 공기는 시원했고 젖은 흙과 낙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낡은 그릇을 씻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몸에 밴 습관이었다. 나는 생강차를 끓이기로 했다. 늘 아침이면 테이블에 올려두던 차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차였다. 아침에 생강차가 없으면 꼭 어디 있냐고 물었었다. 따끈한 찻잔을 쟁반에 담아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민정이 방에서 나오며 아로마 오일을 뿌리던 중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엄마, 생강차 냄새가 집안 가득하잖아요. 방금 라벤더 뿌렸는데 생강 냄새가 다 덮어버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뜨거운 차 주전자가 들려 있었다. 잠시 후 나는 등을 돌려 찻잔 쟁반을 다시 뒷마당으로 가져갔다. 돌벤치에 앉아 나 혼자 조그만 찻잔에 차를 따랐다. 나는 생각했다. 이젠 정말 늙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차 냄새조차 이 집에선 불편한 존재가 되는구나. 민정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더 깔끔하고 정돈되게 하려고요. 라는 말과 함께 카펫을 바꾸고 커튼도 새 것으로 바꿨다. 내가 걸어두었던 그림들은 창고 구석에 밀어넣었고 조상님들 제단은 공기청정기에 먼지 쌓인다고 하얀 천으로 덮어버렸다. 말리고 싶었지만 그만두었다. 나는 낡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눈치 없다. 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민정은 꼭 내가 무슨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쳐다보았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배웠다. 조용히 있어야 집안이 조용하니까. 어느 날 점심, 나는 애호박 돼지고기국을 끓이고 아이를 위한 부드러운 계란찜도 만들었다. 밥을 차리고 조용히 불렀다. 민정아, 재현아, 밥 됐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다시 불렀다. 그때 민정이 전화기를 든 제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안 먹어도 돼요, 엄마. 우리 건강식 시켰어요. 지금 재현이랑 닭가슴살이랑 찌냐채 먹고 있어요. 엄마 먼저 드세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계단 하나하나 밟을 때마다 먼지 한 겹이 발에 더 얹히는 느낌이었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계란은 부드러웠지만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다. 나는 옆에 빈자리를 바라봤다. 예전엔 재현이가 앉아 학교 얘기를 들려주던 자리였다. 이젠 낡은 선풍기만 삐걱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물이 마셔지고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을 지나갈 때 위층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내 걸음을 멈추게 했다. 민정의 목소리 났지만 차가웠다. 이대로 계속 살 순 없어. 좁고 불편하고 우리가 새들어 사는 기분이야. 이 집 명예 바꾸면 최소 몇 억은 나올 텐데. 그냥 요양원에 모시면 우리도 좀 편하지 않을까. 나는 계단 중간에서 몸이 굳었다. 더운 날도 아닌데 땀이 났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꼭 쥐었다. 물이 넘쳐 소매를 적셨지만 그 젖은 느낌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후 재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나중에 생각해보자. 나는 돌아섰다. 조용히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으려 했다. 혹시라도 들키면 또 귀찮을까봐. 나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불도 켜지 않았다. 침대 옆에 앉아 손은 이불 위에 눈은 낡은 커튼만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채 민정이 슬리퍼 끌며 오가는 소리, 부엌에서 냄비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더 이상 내 소리가 아닌. 나는 생각했다. 내일 내가 사라지면 누가 곧 알아차릴까. 그날 점심 나는 손자가 좋아하는 떡을 내어주었다. 그 아이 손에 쥐어주며 웃었다. 할머니가 따로 숨겨뒀단다. 아무도 모르게. 한번 먹어볼래? 손자가 떡을 받아 들더니 냄새를 맡고는 다시 내게 돌려주었다. 엄마가 할머니가 만든 거 먹지 말래요. 그리고 할머니 떡엔 고양이 털 자주 붙어 있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망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떡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그 떡은 들고 나가 길고양이에게 주었다. 적어도 고양이는 마지막 부스러기까지 핥아먹었다.
그날 아침 밥상은 새벽 안개 속에서 준비한 것이었다. 마지막 선물처럼, 마지막 희망처럼 정성을 다해 차렸다. 먼저 된장조림 생선을 만들었다. 생강은 곱게 채 썰고 약불에 2시간 가까이 졸여 깊은 맛을 우려냈다. 그 다음은 계란찜.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고르게 저어 채에 2번 걸렀다. 텃밭에서 가장 어린 고구마 순만 골라내어 알맞게 삶고 어머니께 배운 간장 소스에 찍어 먹도록 했다. 마지막은 고구마 떡 부드럽게 으깬 고구마를 곰돌이 토끼 모양으로 빚었다. 손자가 보고 기분 좋아서 많이 먹었으면 해서. 식탁은 3번 닦았다. 흰 천을 깔고 그릇과 젓가락을 정갈하게 놓았다. 마치 귀한 손님을 기다리듯이. 작은 유리병의 앞마당에서 꺾은 채송화를 꽂았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이 전부 담긴 상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도 잠시 온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부드럽게 불렀다. 민정아, 재현아, 아침 먹자. 엄마가 다 차렸어.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방 앞까지 가서 다시 불렀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민정이 휴대폰을 들고 나왔다. 무언가 영상을 보며 나왔다. 현관에 나와 껌을 씹으며 시선을 흩뜨린 채 식탁에 앉았다. 밥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의자를 살짝 밀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식탁 가장자리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 개미잖아. 할머니 눈 안 보여요? 이 밥상에 개미가 기어다니고 있는데.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가리킨 쪽을 보니 정말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식탁 끝을 기어가고 있었다. 고구마 떡 냄새 때문이었을까? 식탁은 분명 세심하게 닦았는데도 나는 급히 티슈를 꺼내 닦으려 했다. 하지만 몸을 굽히기도 전에 민정은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가 끓는 물을 끼얹은 것처럼 화가 가득했다. 도대체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세요? 이 집은 완전 쓰레기통이에요. 할머니 몸에서도 온통 쓰레기 냄새만 나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테이블볼을 거칠게 걷어냈다. 국그릇이 뒤집혀 바닥에 엎어졌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흘렀다. 두부는 부서졌고 생선조림은 마당으로 튀었으며 고구마 떡은 식탁 아래 여기저기 흩어졌다. 밥그릇도 엎어져 쌀알이 내 발까지 튀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엔 여전히 숟가락이 들려 있었다. 엎어진 밥을 치워야 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야 할지 몰랐다. 국물에 젖은 발은 차가웠고 가슴은 무언가에 꽉 눌린 듯 답답했다. 그때 재현이가 나왔다. 상황을 본 그는 몇 초간 멈춰섰다. 엎어진 밥상 바닥에 선 나를 바라보더니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 민정아. 안으로 들어가자. 비난의 말 한마디 없었다. 어머니 괜찮냐는 말도 없었다. 내가 떨어뜨린 숟가락을 주워주는 것도 없었다. 민정은 방으로 들어가며 손자에게 놓아두었던 작은 나무 의자를 발로 차버렸다. 내가 5년 전 손수 만든 작은 의자였다. 이젠 한쪽 다리가 부러진 채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손자는 문가에 서서 한참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몸을 굽혔다. 바닥에 흩어진 밥알 하나하나, 흙 묻은 생선 조각 하나하나를 주워 담았다. 손은 떨리고 눈앞은 흐려졌지만 나는 울지 않으려 했었다.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울면 또 오버한다. 고할까봐 무서웠다. 나는 말없이 치웠다. 음식을 모아버리고 낡은 수건으로 국물을 닦았다. 식탁도 다시 닦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날 밤 나는 저녁을 먹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전부터 몰래 보관해온 예금 통장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먼지를 털고 몇 장을 넘긴 후 다시 덮었다.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알았다. 침묵이 더 이상 인내가 아니라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무언가를 말할 생각은 없었다. 평생을 침묵하며 살아왔다.
착하게 참고 살면 가족이라는 인연 하나는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어제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건 끝이었다. 희망의 끝. 내 아들이 날 아직 사랑한다고 믿던 그 마음의 끝. 오늘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남편이 엄마 옷 입으면 참 인자해 보여요. 라고 말하던 그 낡은 회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붙였지만 요리는 하지 않았다. 먹을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하겠는가. 나는 조상님 제단을 닦고 향을 하나 올렸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 냄새에 눈이 시큰거렸다. 나는 남편 영정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여보, 나 정말 많이 했었어. 햇살이 처마 밑으로 비쳐들자 나는 거실로 들어가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앉아 기다렸다. 가장 먼저 나온 건 민정이었다. 하품을 하며 나오며 말했다. 오늘은 아침 안 하셨어요? 그냥 굶으시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통장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한번 봐봐라. 민정은 얼굴을 찌푸리며 통장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십 년 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저축된 수천만 원의 금액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재현도 바로 뒤따라 나왔다. 아내가 통장을 들고 있는 걸 보자 물었다. 뭐야, 그게?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통장을 건넸다. 엄마의 예금 통장이야.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있어. 재현의 눈이 커졌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내려갔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기쁜 미소가 아닌 놓아주는 미소였다. 나는 시골에 살면서 채소나 키우고 닭 기르고 헌옷 입으면서 산 게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다 너희를 위해 아껴온 거야. 언젠가 너희가 자리 잡으면 모두 넘겨줄 생각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이 돈을 내 노후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분노도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엄마가 같이 밥 한 끼도 못 먹는다면 돈을 남겨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니? 나는 뒤돌아 방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더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도 듣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의 후회는 너무 늦었다는 걸. 그날 오후 나는 바구니를 들고 은행으로 갔다. 새 통장으로 바꾸고 전액을 내 명의로 다시 예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새 화분 하나를 샀다 현관 앞에 두었다. 나는 돌벤치에 앉아 조용히 차를 따랐다. 차 향은 여전히 은은했고 바람도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통장은 그대로 있었다. 돈도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모자간의 정이었다. 존중이었다. 함께 둘러앉아 투정 없이 비난 없이 먹던 평범한 밥 한 끼였다. 어떤 엄마는 평생 단 한마디만을 기다린다. 엄마, 밥 드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조차 너무 바빠서 잊고 산다. 사과의 말이 나왔을 때 그저 텅 빈 집과 식은 차 한 잔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잊은 엄마 한 사람이 남을지도 모른다. 가족의 의미는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매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비록 검소하게 사는 어머니일지라도 그 안에 엄청난 재산을 품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 재산은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현대 사회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잊게 만든다. 따뜻한 말 한마디, 존중이 담긴 눈빛, 정이 담긴 한 끼 식사가 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사랑하고 아껴드리세요. 되돌리고 싶어도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울리고 조금 더 생각하게 했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추억이든 감정이든 아니면 미숙 할머니처럼 조용히 사랑해줬던 누군가에 대한 메시지든 우리는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